일단 여러분 1학년 올라가면 처음에 얘기했듯이 2학년 1학기 문학에서는 문학의 4가지 갈래별 특성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작품을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작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속해 있는 갈래의 특성과 외부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복습할게요. 자, 갈래, 세상의 모든 문학작품을 기준에 따라 4칸으로 나누면, 자, 서정갈래가 존재하고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렇게 4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4종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서정이라는 집합 안에 시도 있고 시조도 있고 민요도 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다?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이 주제고 이것을 운율 있게 나타낸 것, 압축해서 표현한 것, 이게 서정갈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사갈래는 뭐다? 자, 우리 서자는 뭐냐면 서술하다, 그러니까 설명하다, 정서를 표현하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갈등 파악하기. 자, 극갈래는 뭡니까? 극갈래는요, 대본이에요. 여기도 인물, 사건, 배경이 나와요. 여기도 인물의 갈등이 나와요. 자,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서사갈래는 이것을 서술자라는 세팅으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여기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아. 대본이니까. 대사와 연기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사갈래라는 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소설, 뭐 전설, 신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세부갈래라고 불러. 그러니까 서사갈래 안에 소설 집합, 전설 집합, 신화 집합, 가전 집합, 무슨 집합 있는 거예요. 자, 극갈래 안에는 영화 대본은 희곡, 연극 대본이 희곡이고요. 영화나 드라마 대본은 시나리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희곡이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시나리오가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4개가 다 나와. 자, 교술갈래는 뭡니까? 얘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작가가 나가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교술갈래. 그래서 교술갈래는 주제가 다소 무거운 게 있어. 뭐 사회평론이라든지 시사에 관한 논평이라든지 내용이 다소 무겁다, 중수필이라고 불러요. 중량을 친다고 하지. 무거울 중자, 무게 중량. 자, 내용이 가벼워, 경량필이 갈지 경수필. 그래서 우리 이 수필 안에는 일기도 수필이고요, 편지도 수필이고요, 편지도 교술이고요, 수필도 교술이고요, 기행문, 에세이, 뭐 평론, 논설 이런 것들이 다 교술갈래 안에 들어갑니다. 차이점 괜찮니? 좋아요? 그래서 서정갈래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현대시, 조선시대 시조, 가요, 민요, 한시 등등등등이 세부 갈래. 알아? 그래서 여기 갈래적 특성을 이해하는 연습을 우리가 선생님이 학기 방학이라 레벨 1 들어가고 4가지 준비를 했고, 그 중에 우리는 서정과 서사갈래를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듯이 서사와 극의 갈등 파악하는 거는 비슷한 결이 있어. 서술자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 차이지. 자, 수필은 특정한 형식이 없어. 형식도 다양하고 소재도 자유롭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얼마나 잘 읽어낼 수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인물의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가 뭔지 그 포인트를 잘 읽어내는 것이 교술갈래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고요.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 모의고사 수업 오늘부터 더 들어갈 건데, 자, 문학은 기본 틀이 이건데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모의고사에서 더 많이 다뤄요.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가끔 여기 가끔 섞어서 융합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비문학, 지문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지. 자,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이 레벨 2 교재는 이 네 가지 갈래에다가 고전까지 해서 골고루 다 볼 수 있게끔 방학 2월 달에 그렇게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자, 오늘은 서정 갈래 중에 현대시 두 작가를 할 건데 오늘 설명할 작가 두 분은 서정주 시인과 김소월 시인이에요. 자, 두 분을 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분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요소를 많이 차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묶어놨고요. 그럼 전통적 요소라는 건 어떻게 압니까? 자, 우리 전통적 요소, 우리 요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내용적으로 전통적 요소가 있고 형식적인 면에서 전통적 요소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있겠지. 내용적으로 어떤 게 전통이겠어? 우리나라 뭐 전설을 차용한다라든지 우리나라 옛 이야기 차용, 노티프 차용. 그래서 서정주 시인은 오늘 춘향전을 모티프로 갖고 온 거, 그 다음에 김소월 시인은 접동새 설화, 옛날 전설 이런 거를 모티브로 갖고 온 시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 요소 하면은 뭐 이런 전설 같은 걸 갖고 왔다든지 아니면 향토적 시어, 그 고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가야 있는 것, 산, 강 이름 혹은 뭐 소 이런 거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거, 아니면 방언을 사용한다든지 우리나라 전통 정서 있지, 한해 정서, 자연 신화 이런 식의 주제랑 연결이 되는 것도 우리가 전통적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형식적인 면에서는 운율인 부분이 많아요. 운율. 자, 우리나라에서 민요조라고 하면 민요는 백성의 리듬이거든. 자, 3음보 7, 5조가 민요조예요. 민요 리듬. 양반 리듬이라는 건 없지만 양반들이 주로 쓰던 시조에서는 4음보, 4, 4조 이렇게 글자 수가 운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민요조를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해요. 자, 기본 그럼 우리 진도를 이제 좀 나가볼게. 지운다니. 본문의 시를 바로 펴볼게요. 내용보다 시. 자, 다음 장 넘기면 시가 나올 거예요. 시를 펴주세요. 여러분, 내가 비유하고 상징은 다른 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비유는 내가 이 원관념을 말하고 싶어서 보조관념을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너무 귀여워. 아유, 우리 토끼 같은 자식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진짜 토끼를 애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 아, 근데 내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어서 토끼를 집에서 키우는 애가 있었는데 컸어 많이. 어쨌든간 내 자식이 너무 귀여우니까 토끼로 비유했어. 그래서 이 비유는 1대1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토끼의 정체가 뭐야? 우리 아이야. 이렇게. 자, 근데 상징은 뭐냐면 상징은 그 보조관념, 여기 이 단어 시어에 내가 관념을 부여해주는 거야. 우리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뭐 평화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상징은 해석이 좀 더 열려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상징을 분석하실 때는 이 시어 자체의 속성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거를 너네들한테 야, 네가 생각해서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고 내가 몇 번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풀어내는 논리의 흐름을 잡는 걸 나는 목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
이 얘기를 왜 깼니? 이제 설명할 거니까. 자, 시를 보실 때 우리가 최소 5가지를 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화자가 누군지 표면에 드러나는지 화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에는 대상이 존재하는데 화자나 대상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야. 화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할 수도 있고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서는 일반적인 정서를 끌어내시면 된다. 이별하면 슬픔,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도가 드러나는 시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어 있는 시도 있는데, 여기까지 파악하면은 우리가 시의 주제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까지도 했어. 시상 전개. 시의 내용 덩어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거, 현재, 미래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인지, 공간의 이동인지, 이걸 우리가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당황스럽고. 자, 일단 볼게. 자, 화자. 자, 표면적 화자야, 이면적 화자야? 화자 겉으로 드러나? 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나 있죠, 나. 이렇게 나, 우리가 나오면 화자는 표면적 화자라고 합니다. 나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향단아 이랬어. 그럼 화자의 정체가 누군 것 같아? 향단아 하면 떠오르는 사람. 춘향씨, 송춘향양. 그래서 여기 화자의 정체는 춘향이겠다. 춘향전에 그 춘향이. 자, 춘향이가 향단이한테 말하네.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자, 듯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죠. 자, 그네를 태워서 내가 지금 그네에 타있어. 나를 밀래. 마치 배를 밀듯이. 그럼 여기에서의 배는 그네를 비유한 거죠. 오케이? 그네 배를 밀듯이 했으니까 직유법 쓰여 있고. 와우. 우리 이렇게 이번에는 바다가 뭔지를 우리가 볼 건데, 춘향이 바다 갔니? 남원에 바다 있냐? 바다 없지. 그럼 저 바다가 진짜일까? 다른 거일까? 다른 거겠죠. 그러면 바다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네, 여기서 배는 그네인 거 알겠어. 그럼 바다는 뭐지? 자, 시에서 화자가 어딘가를 가고 싶어. 와우, 잠깐만. 녹화, 아우씨, 녹화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다시 녹화해야 되는 줄. 깜짝 놀라네. 자, 편집. 자, 이러면 내일에 내가 편집을 할 거야. 다 내가 하거든. 내일에 내가 할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다 이게 그대로 통째로 아니 안 주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가 내가 몸이 향해 간다, 시선이 바라본다, 머리가 그쪽으로 향하다라는 거는 내가 바라고 지향하고 추구하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바다는 뭐야? 내가 가고 싶은 세계, 이상향을 상징한다는 거지. 왜? 선생님 지금 이 바다를 되게 뭉뚱그려 설명했잖아. 내가 추구하는 거, 가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것이 상징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 소망이라 해석해도 되고 꿈이라 해석해도 되고 미래를 해석해도 되고 해석의 틀이 좀 더 다양한 게 상징. 근데 여기서의 배는 아까 그네 딱 그거 하나였잖아. 그죠? 이런 것이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이 다소 곳이 흔들리는 수양 버들 나무와 베갯모, 이 베개 모서리에 수놓듯이 한 풀꽃 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끼꼬리들로부터 내어 밀듯이 향단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있는 수양 버들나무, 풀꽃나무, 풀꽃더미, 새끼 끼꼬리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화자가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기 싫어?
말해봐. 어떤 거 같아? 어? 인정? 긍정. 또 다른 의견 있니? 다른 의견을 원하니까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겠지. 봐봐. 얘네로부터 밀듯이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가고 싶은 거야. 이 단어들이 예쁜 단어들이라고 해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 로부터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걸 파악을 해야 화자가 이 단어를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통해.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어. 여기 너무 예뻐. 하지만 나는 여기서 떠나고 싶은 거야. 여기는 너무 시험 받으려면 너무 예쁘지. 풀꽃더미 너무 예쁘지. 근데 나는 떠나고 싶다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고. 자, 그러면서 봐봐. 내어밀듯이, 아주 내어밀듯이. 아주가 추가됐지. 반복하면 강조. 이렇게 반복하면 의미를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데, 아주라는 단어가 추가됐으니까 난 여기서 더 벗어나고 싶은 열망. 자, 그 다음 볼게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다오. 여기 바다로 보내다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늘로 밀어달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바다는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될까? 그치? 내가 가고 싶은 세계야. 나의 꿈. 근데 여기는 바다는 수평적으로 가는 건데 하늘은 밀어 올려다오. 수평이 아니라 더 상승의 이미지까지 들어가고 있다. 뭐같이? 색칠된 구름같이. 지규. 채색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자, 지규. 이 구름은 뭐야? 하늘에 떠있는 존재. 난 이 구름같이 되고 싶어. 밀어 올려다오. 자,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그래서 나의 감정은 어때? 지금 울렁여. 가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저 꿈을 추구하고 싶어서. 자,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밀어 올려다오. 반복하면 운율, 의미 강조. 자, 그런데 나는 갈 수가 없대. 나는 갈 수가 없대. 자, 서로가는 다른 달리면 서쪽으로 거침없이 가잖아. 그치? 막혀있지 않으니까 다른 저 하늘로 가는데 나는 못 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그네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잖아. 근데 역설적으로 그네에 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않니? 비행기가 아니잖아. 우주선이 아니잖아. 그네를 타서 저 하늘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그네에 탔기 때문에 내려와야 돼.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는 거야. 아, 나는 못 가는구나 라고요. 그래서 서로가는 달과 나는 대조. 달은 거침없이 가지만 나는 못 가. 로 시가 끝났으면 체념이나 포기, 좌절, 운명의 한계 이렇게 갈 텐데 마지막에 그래도 밀어 올려 다오라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건 뭐야? 나는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알지만 난 그래도 할 거야 라는 의지 강조.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라고 한 번 더 말하고 있죠. 자, 올리듯이 라고 했으니까 지구법. 그래서 여기서 나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게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운명이다라는 거지. 이런 그네의 이중적 속성으로. 이중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네라는 도구가 있기에 내가 상승할 수 있지만 그네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못 올라가는 그런 이중적 면모로 이제 시를 표현해냈다. 여기서 하늘은 내가 가고 싶은 이상. 하지만 난 어디에 존재해? 이 땅에 존재해. 하지만 포기했다 안 했다? 하고 싶지 않다.
그래요. 자, 여기서의 대상은 춘향이 자신이 시의 대상이 되겠다. 굳이 말고 그네? 그네보다는 올라가고 싶은 나의 마음이잖아. 자, 화자의 상황. 자, 추천사라고 했는데 추천은 그네라는 한문이에요. 사는 우리가 시라는 뜻, 시사. 그래서 그네의 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자의 상황은 그네를 타고 있다. 화자의 정서는 상승 요구가 있지만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고서라도 끝까지 나는 갈망한다. 여러 가지 반복법, 직유법 이런 비유와 상징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 맨 앞에 페이지 볼까요? 여기 설명 써놨으니까 복습할 때 사용을 하시고, 자, 서정수 시인께서 이 춘향전을 모티브로 시를 3개를 썼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춘향이 이제 만나고 이제 춘향이 죽어, 유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 특징. 잘 알려진 고전 소설에서 모티프를 가져왔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반복하면 무슨 효과? 첫째, 운율. 둘째, 의미 강조. 반복하면 운율, 의미 강조. 요거는 자동적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이상세계를 향한 지향과 한계 인식의 과정을 드러냈다가 문제 선택지에 나오면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거를 설명하는 소재가 뭔지 너희가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 소재가 뭐지? 두 글자, 그네. 지옥, 그네. 여기 이상세계를 향한 지향과 한계 인식. 그네를 타니까 올라갔지만 그네이기 때문에 떨어졌잖아.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그네야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를 보기 전에 1번 문제를 여기 설명만 간단하게 하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긴 구조도가 자주 나올 거야. 자, 내가 순수하게 작품의 내부 요인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지. 아까 말한 상징의 의미, 화자의 태도 이런 것들, 이렇게 안에 청자가 어떻고 화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만 가지고 시를 분석하는 거를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절대론적 관점에서 시를 분석했다. 근데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여러 개가 있어. 작가 맥락이 있어요.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자, 독자 맥락이 있어요. 자, 이 바깥에 있는 거는 외부 요인이야. 외부 요인. 시 자체 말고. 자, 작가 맥락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 그 작가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서 시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방법론을 작가 맥락이라고 불러. 서정주 시인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요소를 차용을 즐겨하는 시인이라 여기선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요 용어가 교과서에서 빠진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선생님들은 사용하시고, 없어진 건 아니야. 교과서에서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약간 맥락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말이요. 자,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민족의 한해의 정서를 형상화했다 라든지. 자, 독자 맥락은 독자 입장에서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해석했어, 이렇게 받아들였어, 이렇게 느꼈어 라는 게 독자 맥락.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었는지,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고, 이거는 독자에게
감상, 느낌, 깨달음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문학사적 맥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후 텍스트적 맥락, 자, 문학사적 맥락은 예를 들어서 뭐 전통문학의 어떤 그러니까 문학사 안에서 서로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이게 고전술 춘향전과 연결된 거잖아. 그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상호 텍스트적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이제 교과에서 차근차근 배우실 거고, 오늘 문제는 이걸 기반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풀어볼 거고, 3번 문제 이렇게 보기가 길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보기를 안 보고 여기 선택지를 바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보기를 꼭 분석을 해주세요. 우리 여기 보기는 지금 문장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문장이거든? 이 5문장에서 자, 우리는 또한 이런 표지들을 기준으로 우리 또한은 앞뒤를 대등하게 연결한다. 혹은 첨가한다. 그러니까 또한 앞과 뒤의 요소로 얘를 분석하면 되겠어. 여기 볼까? 시를 낭송하는 것이 주어고 시를 특정한 호흡과 어조로 읽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와, 과 나오면 분리를 해주면 좋겠다. 자, 왜? 여기 호흡의 바로 안에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조는 또한 이후에 여기에 나오지. 보기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야. 첫 번째 줄에 과가 나왔지? 호흡과 어조 나오면 또한을 기준으로 호흡 설명, 어조 설명. 그럼 요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선택지를 분석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봐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볼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 선지들이 호흡과 어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난 하나를 더 설명할 거야. 다음 작품 볼게. 춘향 유문. 자, 이것도 서정주 시인이고요. 유문, 유성. 춘향전에서 우리 도련님이 변삽도 생일 파티 가기 전에 춘향이를 감으로 만나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춘향이라면 이런 시를 썼겠지?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시. 자, 하자 표면에 있어, 이면에 있어? 나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맨 아래줄에 보면은 춘향은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을 했죠. 정체가 화자는 춘향이라는 거. 청자 도련님.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흑흑.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어머, 처음 만났대. 우리 뭐 안 할게. 자,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안녕히 계세요. 나무같이 지금법 나왔지. 그럼 이 나무의 이미지가 어때? 이 나무는 뭘 의미할까? 지금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나무같이 안녕히 계세요라는 거잖아. 그럼 이 나무는 첫째 도련님을 상징을 하고 도련님을 비유하고, 둘째 뭘로도, 그러니까 도련님은 도련님인데 어떤 도련님이냐면 처음 만나던 날에 그 나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도련님은 시들면 안 되는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저 나무 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들 때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지. 그럼 나무와 이 나무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와 도련님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야? 우리 처음 만나던 반하던 그 나무, 싱싱한 나무. 그래서 여기 무성하고 푸른 거는 우리의 그 첫 만남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도련님은 그냥 잘 계시면 안 되고
그냥 건강만 하시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모습으로 건강하게 계셔야 되는 거야. 무서워요. 자, 농담이 무서워요 한 번은.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자, 어쨌든간 여기서 나오는 도련님인데 단순히 안녕이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순간에 나무대로 있어야 된다.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자 여기에 이승이 있고요, 저승이 있어요. 여기에 도련님이 있고 춘향이가 있겠지? 자, 저승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춘향이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거예요 라는 거는 이승과 저승이 거리가 있지. 근데 춘향이 주파수가 훨씬 더 큰 거야. 춘향이의 사랑보다 멀지 않아. 그러니까 춘향이의 사랑은 아마 이만큼 있는 거야.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이상하게 생각해서 미안해.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춘향의 사랑이 죽음을 극복한다. 죽음보다 크다. 자, 청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누가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누가 도련님 편 아니에요? 누가 춘향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여기서 청길 땅 밑은 지하 세계를 말해. 죽음의 세계, 저승 세계. 자, 도솔천의 하늘은 천상의 세계를 말해. 저기 신선대사 목황상제에 있는. 그래서 자, 청길 땅 밑. 우리가 죽으면 흙이 되고 물이 되지요. 검은 물은 춘향이의 모습이야. 자,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H2O가 증발하면 구름이 되지. 그래서 내가 저승이나 천상이나 나는 도련님 곁에 있겠다.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가 되어 퍼부을 때, 소나기가 되어 퍼붓는 건 어디야? 이승이지. 여기 이승. 그래서 저승, 천상세계, 그다음 여기는 이승.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도련님은 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무는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나도 네 옆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제는 아름답게 사랑을 극복한 사랑이 되겠고, 이렇게 순환이란 물의 순환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순환도 그려낸 것이다. 기분이 안 좋아? 자, 윤회 사상.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죽음을 다룬 시가 나오면 보통은 내 죽음 아니고 남의 죽음을 다룰 때가 많거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정서는 보편적인 정서를 언급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는 님이 내가 너랑 헤어져서 슬프다는 아니잖아. 자,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을 다루는 시에서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를 읽을 필요가 있어. 죽으면 끝인지 죽어도 연결되는지. 여기서는 내가 우리가 윤회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서 또 결혼해요 이런 것만 우리가 윤회라고 생각하는데, 사후에 다른 존재로 존재한다, 다른 생명체로, 그러면 다 윤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다, 윤회. 알죠? 여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풉시다. 작품 2개 더 하고 풀래? 아니면 좀 풀고 갈래? 풀어요? 지금 풉시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사람 눈 마주치면 왜 이래.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말이 나와. 자, 봅시다요. 춘향.
자, 1번에 2번. 왜입니까? 여러분, 작가는 화자를 춘향으로 설정한 거는 맞아. 여성의 목소리도 맞아. 근데 희생적 사랑의 가치가 이 시의 주제는 아니야. 춘향의 그 갈망이 주제야. 되죠? 자, 2번. 선지가 길으면 선지를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다. 왜냐면 울렁이는 가슴은 어느 시점이냐면 여기 밀어 올려다오 한창 말할 때 울렁이는 가슴이고 그 이후의 좌절이란 말이야. 현실을 인식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울렁이는 가슴은 이상세계에 도달하는 화자가 운명적 한계를 인식한 결과 아니 그 전이야.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가 않다. 3번 시는 이거잖아요. 각 연이나 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하여 낭송하기로 했다면 그럼 한 행에 길면 말을 좀 빠르게 한다는 얘기지. 1회, 2회 같은 시간이라면 1년, 2년 같은 시간이라면 어디가 제일 빨라야 돼? 2년, 3년이 길어야 되겠죠. 빨라야 되겠지, 속도감이. 글자가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왜냐면 행의 길이가 더 길어진 거는 아니고 향단화를 읽을 때는 체념적 어조도 아니야. 왜냐면 내가 마지막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래 갈 수가 없다. 하지만 밀어 올려다오라고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념을 하면 안 되고 의지적으로 읽어주셔야 되겠지.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어제들이 우리 그 3번? 이게 아니고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래요? 자, 4번 문제 볼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말을 건네는 방식. 자, 5번 기억에 드러난 화자의 인간과는 인간은 땅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운명적 한계를 드러낸다. 하늘을 가고 싶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하늘과 반대의 기념이 땅을 얘기해주면 좋아. 그네를 통해서 잠깐 맛은 볼 수 있지만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적 한계. 자, 춘향 윤용 갈등. 자, 보기에는 춘향 전에 관해 살펴볼 내용이다. 자, 얘는 춘향 전에 대한 설명이에요. 위에는 춘향 유은 아니고, 자, 보기의 내용 중 시에 계승된 것. 여기서 시에서 해당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지. 먼저, 춘향과 이두롱의 사랑 있죠. 춘향의 굳은 정절 변함없는 사랑 있죠. 신분적 제약 그런 거 언급한 적 없습니다. 자, 광안루에서 처음 만나던 장면, 도련님, 우리 5월 단오날 나와있지? 이별 장면 없고, 여기서 이별 장면은 이몽룡 서울로 떠날 때, 한양 떠날 때. 옥중의 장면, 이거 뭐 유서니까 옥중에서 쓰는 거겠지? 자, 변사또랑 갈등하지 않아요. 여기 이 시에서는 변사또 언급된 거 없고, 유교적 도덕관념이라는 거는, 자, 내가 이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잖아. 내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러면 유교적 도덕관념 있는 거 맞아요. 절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윤회사상, 검은물, 구름, 소나기. 그래서 5번. 자, 보기는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춘향의 유언이다. 자, 우리 이 춘향 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원래 먼저 근원되는 설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 얘기, 입에서 전해준 얘기. 그러다가 이게 판소리가 먼저 등장해. 노래로. 춘향가.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 노래로. 아 부끄러우니까 아니야 웃어줘서 고마워. 자 그러다가 우리가 조선 토기가 되면서 이야기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 노래 이거는 공연이 없으면 못 보잖아. 그렇지 않니? 누가 와서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판소리, 소설이라는 장르로 이제 정착이 됐어요. 이야기로, 책으로. 그래서 이거는 춘향전.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판소리계 소설하면 춘향전 아니면 흥보전 배울 거예요. 춘향전이나 흥보전이나. 자 여기 볼게. 서방님 이거 춘향의 유언이래. 여기에 있는 귀히래요. 청운에 오르거든. 청운의 꿈이라는 단어도 있고. 청운의 꿈. 청운지지. 이런 표현인데 청운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구름인데 그거야. 벼슬하는 거 말이야. 입신양명. 입신양명. 몸을 일으키고 이름을 밝힌다. 벼슬 합격하면, 과거 합격하면 내 명예가 드높아지겠지. 그것을 청운에 오른다는 거예요. 벼슬길에 오른데. 자, 서방님 안녕 안녕. 너가 청운에 오르거든. 나를 한양성으로 올려다가. 지금 유서잖아. 유언이란 말이에요. 춘향이가 감옥에서. 자, 그래서 도련님 선산은 그 가족 묘산 있잖아. 가족 묘. 거기에 끄트머리에 나를 묻어달라고 라는 건 뭐냐면 너의 가문의 여자로 날 인정해달라라는 거야. 죽어서라도 양반 그 묘에 묻히고 싶다. 비문의 새기기를, 그러니까 너의 아내로 너랑 그냥 썸 타는 여자 아니고 애인 아니고 아내로 인정해줘. 너의 집안에 라는 유언이야. 자, 수절, 원사, 춘향, 진요라고 8글자만 새겨줘. 수절한 원사, 원통하게 죽었어. 춘향의 묘. 자, 서산에 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련만. 불쌍한 춘향이는 언제 올까? 원한이나 풀어줘. 에고에고 내 신세야. 여기는 어때요? 어떤 태도야? 포기. 그지? 근데 아까 춘향의 시는 어때? 죽음도 나의 사랑을 막지 못하다. 라는 당당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 노래 안에서는 슬픔의 자포자기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난다. 자, 9번에 이 죽음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식한대요. 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왜냐면 2번은 도련님이라고 그랬잖아. 자, 푸르던 나무는 청자의 마음이 변함 없을 거라는 화자의 확신이 반영된 건 맞아. 검은물 구름 소나기는 다 화자가 다른 모습으로라도 어쨌든 다 H2O잖아요. 물이잖아.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라도 너의 곁에 있겠다라는 오히려 자기의 확고한 사랑을 말하는 거지 불안한 마음 아니다. 자, 질문할 문제 있습니까? 몇 번에? 네. 맞아. 밀어라는 명령이고 올려다오가 간청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높임법, 지지난주에 높임법 배울 때 하우체 있죠? 그 밀어 올려 다오는 올려줘. 이거를 반말로 하면 해체로 하면 올려주지. 밀어라랑 밀어줘랑 어때요? 밀어주가 더 간절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가 간청으로 들어갑니다. 명령에서 얘도 명령이긴 해. 하지만 태도가 좀 다른 거지. 더 간절하지.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자 다시 두 개를 보겠어요. 귀촉도를 볼 건데 자 귀촉도 보고 시를 바로 펴보세요. 귀촉도를 보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적동세 있거든? 다 같은 새야. 같은 새. 소적새, 귀촉도, 적동새 다 같은 새. 약간 그렇게 생겼대. 그 뭐지? 올빼미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좀 이렇게 생겼대. 검색해보세요. 궁금하면. 자, 근데 이 이름이 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상징해. 귀촉도는 충나라 고향으로 귀가하고 싶어. 퀴촉 이렇게 들려나와. 그 사람들 속에 귀에는 새소리가. 충나라 가, 집 가. 소쩍새는 솥이 적다. 굽고 밥이 조그마니까 애들이 다 굶어서 죽었대. 배고팠대. 오, 시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쩍, 더해줘, 소쩍. 그렇게 들리나봐. 퀴촉이랑 소쩍 이렇게 비슷하게 들리나봐. 척도. 그래서 어쨌든 이 이름은 다 한을 상기시키는 새다. 똑같은 새야. 아이고, 다음 봅시다. 자, 시를 바로 시를 바로 볼게요. 자, 화자 표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화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님이 나오네. 근데 님이 갔대. 그러면 먼저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이다? 자, 여기서 화자의 상황은 일단 님의 부재 옆에 없어. 가오시님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잠깐 간 건지 아예 헤어진 건지 죽은 건지 그 다음까지를 보시면 좋겠다는 거지. 자, 어떻게 간 것 같아 님이? 단서를 말해봐. 잠깐 자리를 비운 거야? 아니면 우리 헤어진 거야? 아니면 죽은 거야? 뭘까? 죽이는 거. 이렇게 죽었어. 단서가 뭘까? 단서. 흰 옷기. 좋아. 흰 옷도 맞아. 다시 오지 못한대. 또 그래, 서영. 우리 전통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북쪽도 죽음을 상징해. 북은 춥잖아, 방위가. 여기서의 죽음은 좀 단절감. 근데 서쪽도 죽음을 의미해. 왜? 태양이 서로 지고 달도 서로 지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도가 서쪽에 있잖아. 불교적인 개념에서 서쪽은 극락의 이미지도 있는 거야. 자, 네? 이게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다룬다. 특히 님의 죽음이겠지. 그냥 부재가 아니라 님의 죽음이면 여기서 나오는 정서는 어때야 돼? 슬픔이겠지. 다른 단서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걸 가정하고 우리는 그것이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었는지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공부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자,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오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진짜 산만리가 아니야, 거리감이에요. 심리적 거리감. 자, 그런데 이렇게 저승과의, 자, 내가 아까 죽음을 얘기하면 정서 찾자들 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자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는 거는 우리가 단절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단절. 오기 힘들어. 만나기 힘들어. 끝. 선이 있어. 자, 흰옷깃 여며여며 가오시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판촉산만리. 또 반복하고 있지? 갔어. 자, 이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표현되나 보자. 신이나 삼아줄걸. 집신, 육날 메투리는 집신인데요. 우리 삼다는 만들다라는 뜻이고, 집신을 삼는다라는 표현 많이 하거든. 신이나 만들어줄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화자의 정서가 어때? 신이나 만들어줄걸. 후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생전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지. 은장로, 푸른 날로 이양 배어서. 이양은 그냥 확, 이거야. 내 머리카락도 확. 이양이라는 단어는 한 번에 확. 자, 부질없는 이 머리털, 집신에 엮어드릴 거예요. 그 옛날 스토리 중에 그런 게 있대. 남편이 병든 남편을 나으게 하려는 그런 미신 같은 마음으로 여자가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남편 신발을 만들어서 신겼다, 뭐 그런 옛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메투리는 뭐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상대가 아픈데, 죽는데. 그래서 그런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엮어 드릴 거리라고 했은 거는 못 해줬다는 얘기지. 자,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자, 밤하늘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쳤다? 내 감정이 그러하다. 자,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새에 나왔어. 새가 목이 젖어 있대. 귀 쪽도. 그렇죠.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에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 쪽도 운대. 물어봤어. 새한테 너 우는 거냐고? 누가 울고 싶은 거야? 화자가. 자, 이 새 감정이 우는데 사실 울고 싶은 건 화자일 때 우리 이걸 네 글자로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감정이입. 감정이입에 사용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님 라고 부르면 이렇게 호명하면 연탄불. 안타까운 탄식. 아까 전에 이거 우리나라 전통적인 요소가 사용이 되었다 그랬잖아. 진달래, 뭐 서역, 메투리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통적인 요소를 알 수 있고, 자, 우리 운율면에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얘는 3음보 7오조 7오조 7글자 5글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게. 여기 싹 지우고. 자,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오신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판촉산만리. 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보이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리고 보는 발걸음이야. 횡단보도. 세 덩어리로 뿅뿅뿅 끊어 있는 걸 음보. 자, 몇 글자? 다시 오지 못하는 판촉산만리. 7글자, 5글자. 진달래 꽃비
비 오는 7글자, 서역 산발리 5글자.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글자 풀마 정도 될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우율은 세 덩어리. 문장도 여기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부색인 윤달 메뚜기. 문장도 푸른 날로 이양 배워서 부질없는 이머리털 읽어드릴 거. 괜찮니? 3문보 7, 5조로 전통 운율을 사용하고 있다. 엔드 하나 더.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원을 보시면, 자,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2개 있는데. 뭐가 있을까? 표현법. 3글자, 4글자. 신이나 삼아 줄걸. 푸른 사연에 올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뚜기 신이나 삼아 줄걸. 네. 도치법. 도치는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자,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뚜기나 삼아 줄걸이 돼야지. 이렇게 단어의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 신선하고. 그 다음 여기를 보시면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뚜기라고 옆으로 쓰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이해가 잘 돼. 근데 슬픈 사연에서 엔터를 쳐서 내려갔단 말이야. 이렇게 의미 중간에서 내리는 걸 행간 걸침이라고 불러요. 행 사이에 걸쳐있다고 그 구가. 그러면 이렇게 물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해하고 시선이 집중이 되듯이 문장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구성에서 내려가면 긴장하고 그쪽에 시선이 더 가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다? 슬픈 사연이라는 글자가 더 잘 보이는 거야. 이게 만약에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색이 옆으로 길었으면 슬픈이라는 단어가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자, 12번 문제 잠깐 볼게. 이거 너네가 이따가 잠깐만 힌트 줄 건데, 자, 11번 문제.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심경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심경은 감정이지, 마음이지. 근데 심경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나 대상을 파악을 해야 정서가 나오는 거야. 상황이나 대상 없이 정서 단어만 보시고 정서를 찾으시면 좀 곤란해. 왜냐면 우리는 다양하게 마음을 표현하잖니? 그래서 여기 12번 문제 풀 때는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럼 정서가 나올 거야. 아까 우리 희노깃 여며여며 이걸 통해서 이걸 아까 읽어냈듯이 여기서도 그런 단서를 통해서 읽어내시면 되겠어요. 좀 이따 하시고 적동세 갈게요. 자, 김소연 시인. 이 김소연 시인은 더 자주자주 여러분들이 볼 작가고, 이분의 시는 사문보를 되게 잘 디테일하게 변형해서 많이 사용하시거든. 여기 볼게.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헷. 자, 1, 2, 3, 1, 2, 3. 그리고 여기에서 7, 5, 7, 5.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1, 2, 3.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이렇게도 되지만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이렇게 1, 2, 3으로도 배치하고 적동, 아우레비 적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식으로 음보를 한 힘으로 이렇게 배치도 하면서 운율을 자유자재로 배치를 하면서 이제 리듬감을 쓰신 분이다. 그렇게 보면은 봐봐 1년은 접동, 아우레비 접동 어떻게 읽어야 돼? 좀 천천히 읽어야 되지. 근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3음보잖아. 여기보다 여기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하면서 마지막 연을 보면은 1, 2, 3, 1, 2, 3, 1, 2, 3, 1, 2, 3, 3 어때요? 더 감정이 격정적으로 되는 거를 이런 은율 세팅으로 표현을 했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옛날 우리나라 설화의 전설에 진두강가에 남매가 살고 있었어. 누나 하나, 9명의 남동생. 여기 왼쪽에 배경시식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죽은 거야. 새어머니가 왔어. 근데 애들한테 밥을 조금 줘. 소쩍. 그래서 누나가 자기 밥을 조금 먹고 동생들을 준 거야. 그러다 누나가 굶어 죽었어. 여기를 보시면 뭐 결혼 얘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설이니까 지역마다 살짝 다르게 변형이 되거든. 어찌됐건 누나가 안타깝게 죽었어. 안타깝게 죽었는데 죽은 누나가 동생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 환생해서 첩동하고 그 주변을 떠돌아다녔다 라는 슬픈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첩동 그 소리가 너무 구슬프니까 죽은 누나가 동생들 때문에 왔나봐 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쪽 지역이 평안북도니까 얼마나 또 춥겠니 살기가. 국경선 근처 그런 여러가지 사회적 배경. 그 다음에 김솔신이 일제강점기 작가잖아. 여기는 그래서 단순히 옛날 얘기가 그랬대가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의 한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 접동, 아우레비 접동. 청각적 신상. 새 소리야. 아우레비는 새 목소리는 새 지저귀는 소리 아우레비 일 수도 있고 아호모라비. 이렇게 자꾸 내가 뭐 할 때마다 하면 뒤에 살짝 쳐다보면서 모르잖아. 아호모라비. 똥생일 수도 있고. 여기 네모 옛날 이야기. 진두강 강가에 가라면 우리나라 고유어.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왜 울어? 의무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는 거죠. 설화. 누가? 여기서 화자가 어떤 입장이야?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객관적인 입장이지? 근데 아래를 볼게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워. 불설워는 이쪽 형부 방언이고요. 아주 서럽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서럽다. 오 감탄사.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그 어조가 변화해. 여기까지는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몹시 서러워. 누나라고 불러보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화자의 정체가 누구다? 남동생이다. 화자가 이제 남동생이 되는 거야. 그 죽은 누이의 남동생. 자, 거기에 단서는 시세엄이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자, 우리 누나의 네모. 아까 누나는 이야기 속의 누나였는데 우리 누나가 되는 순간 이건 내 얘기가 되는 거야. 남동생의 이야기.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라비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한밤중에 남들이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있잖아, 독자 입장에서 그냥 누나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 속의 누나구나 라고 했는데 우리 누나라고
독자가 읽는 순간 이건 물론 화자의 누나이기도 하지만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 속의 누나에서 우리 나의 누나가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20번 문제 좀 가볼까? 자, 보기 읽어볼게. 시에서 화자는 화자 개인의 정서를 말하기도 하고 보편적 정서를 말하기도 한다. 즉 기쁨, 슬픔, 행복, 사랑과 같은 개인적 정서를 말하다가도 그것이 심화되거나 확장이 되면 시를 읽는 독자에게까지 전염시켜 우편성을 획득한다라는 건 누구나 그럴걸 이거야. 이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 그럴걸. 그래서 여기서는 누나를 우리 누나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에게 이 주제인 한의 정서를 이렇게 민족적 차원까지 확장시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런 시를 쓴 거다. 그래서 여기 독자를 이 남동생과 일체화시키는 작업이다. 라고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봅시다.